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말 별의별 소식이 다 있다 싶은데요. 제가 놀랐던 내용 중에는 결혼 상대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몰래 뒷조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결혼 전에 미리 각종 서류를 떼서 교환하기로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범죄사실 조회 서류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다 세상이 결혼하려는 상대방까지 믿지 못할 정도로 각박하게 되었나 하고 놀랐었죠. 그런데 저는 한치 앞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법한 결혼 사기극의 피해자가 바로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지금은 그 사람 같지도 않는 놈과 파혼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수까지 하기는 했지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사연, 여러분께도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2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취미와 운동은 장비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몇 년 전에 한창 등산 붐이 불었을 때 저는 등산에 필요한 모든 대부분의 장비를 풀세팅으로 구입해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등산 장비만 보면 거의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장비를 사고 나자 마침 거짓말처럼 제가 바빠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다른 취미에 또 흥미를 붙이는 바람에 등산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샀던 장비들도 자연스럽게 창고에 처박혀서 먼지만 쌓이고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문득 저는 TV 예능 속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등산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연예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하고 제 또래의 여자 연예인이기도 해서 바로 시선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이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창고에 갇혀만 있던 등산 장비를 모조리 밖으로 꺼낸 날이었죠. 그 뒤로 두어 번쯤 혼자서 등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혼자 하는 등산이 지겹기도 했고 금세 또 흥미를 잃어 관두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등산 동호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야, 무슨 등산 동호회야? 이거 불륜의 온상 그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도 그 소문 듣긴 했지. 같이 하고 있으면 나도 불륜녀로 보일까봐 무서워서 미혼만 가입한다는 동호회로 찾았어. 그런 조건도 있어? 하긴 이미지라는 게 진짜 무섭기는 하지. 야, 조심해. 너도 불륜남이 미혼인 척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 에? 설마 그렇게까지 노력한다고? 요즘은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 모르냐? 아무튼 조심하라고. 제가 친한 친구에게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 주 주말부터 나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가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귀혼도 아닌데 불륜하러 나가냐고 하면서요. 저도 등산 동호회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었죠. 아무튼 친구의 신신당부와 함께 저는 설레는 마음과 과한 장비를 들고 첫 번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죠. 친구와 제가 나누었던 이 대화가 바로 나중에 일어날 제 운명의 복선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기는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시게 된 유승환 님이세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승아입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활동 됐으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체력 문제로 따라가지 못할까 봐 제일 큰 걱정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속도로 산을 올라야 할 텐데 따라가지 못해서 민폐를 끼칠까 봐요. 그런데 막상 모임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의외로 제가 체력이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아마 한동안 또 마라톤을 오래 했어서 기초 체력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체력이 아니라 저를 당황하게 했던 건 이 동호회 회원들의 성비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동호회는 극단적인 남초 모임이었거든요. 저를 향하는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자니 정말 부담스럽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저를 이해한다는 듯 몇 명 되지 않은 여자 회원분들이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나마 있는 여자분들도 남자친구를 따라서 모임에 나온 게 대다수였고요. 저는 취미를 같이 할 동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색은 하지 못한 채 그날의 등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았던 한 남자 회원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저 말고도 차에는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차례로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 제가 마지막 순번이었죠.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여자 회원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조금 당황스러우셨죠? 원래는 여자 회원분들이 꽤 계시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모임만 나오면 연애를 시작하셔서 다들 바빠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주말 모임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주말에 데이트하기도 바쁜데 모임 나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연애 못하고 있는 제 친구들도 데려와야겠네요. 모임만 나오면 연애 시작할 수 있다고. 저도 그런 기대를 품었었는데 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등산 동호회에 나온 지 2달째라며 본인도 초보라고 했던 이 남자 회원분은 미래의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주말 모임마다 계속 차를 얻어 타며 단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등산 모임에만 나오면 연애를 시작한다는 미신 같은 소문에 우연찮게도 저 역시 산증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등산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동호회를 다 섭렵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운동이 재미도 2배더라고요. 배드민턴에 스쿼시에 나중에는 골프에 사격까지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고 그만큼 또 질리기도 빨리 하는 저를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맞춰주느라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맞춰주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저 역시도 남자친구의 취미를 많이 맞춰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운동도 아니고 남이 하는 운동을 보기만 하는 게 재미가 있어? 당연하지. 내가 하는 건 빤하잖아. 프로가 돈 받고 뛰는 걸 봐야 기준이 높아지지. 그렇다고 내가 야구를 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야구장에서 먹는 치맥은 맛있으니까 같이 가준다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응. 근데 오늘 직관 메뉴는 피자로 하자. 저는 운동을 보는 것보다 하는 쪽에 더 흥미가 있었는데 보기만 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는 있더라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관심도 없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겨울철에는 농구 경기를 직관하러 가기도 했고요. 서로 상대가 좋아하는 운동과 취미를 같이 하는 건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는데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저희는 2년 동안 그렇게 즐겁고도 활기찬 연애를 했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다 앞으로도 평생 너랑 같이 경기 보면서 치맥하고 싶다는
갑작스런 프로포즈를 계기로요. 그리고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정말이지 모든 절차가 갑작스러웠지만 원래 결혼이 이렇게 인생에서 마주친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동민 씨 여자친구 유승우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아이고, 동민이가 여자친구 예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데 진짜였네. 어쩌면 이렇게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불편하게 문 앞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해. 처음 뵙는 예비시댁 식구들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아버지는 조금 무뚝뚝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웬걸요. 두 분 다 활짝 웃으시면서 제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시고 과일도 일일이 포크로 찍어서 저에게 건네주시고는 하셨어요. 거실 테이블이 좌식이었는데 치마 입고 와서 앉은 자리가 불편하지 않냐고 하시며 걱정도 해주셨고 겨울인데 난방이 너무 춥지 않냐? 담요를 가져다 줄까? 온도를 더 올려줄까? 온갖 배려를 다 해주셨죠. 지금 엄마가 언니를 더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냥 좀 놔두시고 과일이나 드세요. 아, 그래? 아니, 나는 혹시 불편할까 봐 그랬지. 아니에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다가 예비 시누이의 타박에 머쓱했는지 웃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30 중반이었던 그 사람과 정확히 9살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막 회사에 취업을 해서 들어간 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신입이었죠. 거기다 볼살이 많고 동안이기까지 해서 아직 얼굴에서 어린 티도 다 벗지 못한 아기 같은 여동생이었어요. 예비 시누이와 저는 이 자리가 구면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이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이번이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예비 시누이와 남자친구랑 셋이서 종종 어울리고는 했거든요. 야구장도 티켓을 같이 끊어서 엄청 자주 보러 다녔고요. 처음에는 예비 시누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는 그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길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 친해질 수나 있는 걸까? 알고 보면 날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에서였죠.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저는 그 사람의 여동생과도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 여동생과 엄청 친하게 지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제 예상보다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저희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비 시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제가 구해다 주면서였죠. 제 친구가 방송국 쪽 관계자로 일을 해서 그 아이돌 소속사와 친분이 많았거든요.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좋아하는 예비 시누이를 보며 친구에게 비싼 저녁까지 사주며 얻어낸 보람이 있다고 싶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남자친구 없이도 둘이서 만나 가끔 밥을 먹고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에 첫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예비시댁은 조금 많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여서 구조가 특이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별로 없어서 아파트 야외에 주차를 해야 했는데 거리가 많이 멀었죠. 남자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오겠다며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중을 나온 예비 시누이가 저와 함께 남자친구의 차가 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었죠. 효민아, 나 친구한테 사인 CD 받아둔 거 있는데 오늘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네. 그래요?
응,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다음 주말부터는 웨딩홀 보러 가기로 해서 평일 저녁 중에 퇴근하고 한번 보자. 근데 언니, 있잖아요. 응? 둘만 남게 되자 예비 시누이가 조금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는데 저는 드디어 말을 하는 건가 싶었죠.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 완전히 확정인 거예요? 어? 뭐, 지동민이 갑자기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아마도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아, 저는 농담처럼 대답했는데 예비 시누이는 그런 제 말에도 웃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빵빵 터질 정도로 웃음 코드가 비슷한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조금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아까워서요. 고마워. 효민이 연애도 잘 되고 있어? 네, 저야 뭐 별일 없어요. 분명히 뭔가 더 말을 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았지만 말끝을 흐리며 아니라고 하길래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본인이 말하고 싶은 때가 되면 언제라도 말을 하겠지 싶은 생각에서요. 그리고 그날의 일은 저도 잊고 있었죠. 그 뒤부터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가야 했고 웨딩홀도 보러 다녀야 했고 각종 스케줄 예약에 전화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 와중에 회사 일도 발주가 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죠. 저는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온라인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회사에 제출할 포트폴리오용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쇼핑몰이 제 직업이 될 줄은 저도 그때는 미처 몰랐었지만요. 햇수로 벌써 10년차가 되어가는지라 저도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이 잡히고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새 시즌 맞이로 봄옷이 나올 때가 제일 바쁜 시기였는데 말하자면 봄옷을 미리 준비하는 겨울이 제일 바쁜 때라고 할 수 있었죠. 디자인 컨셉을 뽑아내고 시안을 거듭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느라 미팅을 엄청나게 해야 했거든요. 디자인 최종 시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대로 샘플을 만들고 공장과 협의해서 생산 준비도 해야 했고요. 어제도 밤샜어? 맡겼던 샘플이 잘못 나왔어. 수정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나왔더라고. 주말에는 내가 직접 공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운전할 겸 같이 가줄까? 자기 피곤할 텐데. 됐어. 자기도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며.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점심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나도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 그냥 이번 주말은 무리하지 말고 느긋하게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좀 쉬어. 사실 평소에 저희는 거의 주말 중 일요일 하루만 만나는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저는 재고 정리와 발주 때문에 항상 토요일이 바빴고 남자친구도 회사가 대부분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물론 저는 토요일 업무를 평일 저녁에 조금씩 나눠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들과 연애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남자친구도 토요일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도 잘 됐다 싶어서 주말에 일을 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보안 서비스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안 업무 특성상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돌아가며 교대 근무를 했죠. 저희도 일이 바쁘기는 했지만 결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텐데 다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결혼 준비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래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2번 결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끝내고 나머지 과정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는 커플도 그렇게 많다던데 저희는 바빠서 그럴 틈도 없는 게 다행이라는 농담도 해가면서요. 그리고 그 와중에 거짓말처럼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커플이 아니라 예비 시누이 커플에게요. 24살밖에 되지 않은 예비 시누이가 글쎄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말했더니 연락이 두절됐다고? 아, 그렇다나 봐. 이 때려 죽일 놈이 진짜. 예비 시누이는 사귄 지 1년쯤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예비 시누이보다 3살이 더 많았고요. 처음에는 언제든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했고 간이든 쓸개든 다 내줄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여자친구를 챙겼다고 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제 남자친구가 닭살이 돋더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동안 큰소리 쳤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막상 예비 시누이가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자 엄청 당황을 하면서 기절할 듯이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바로 집 근처 공원에서 울고 있던 예비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차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얘기를 들을수록 열받는다며 차에 가 있겠다고 했고요. 저는 여자 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죠. 지금 당장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너랑 내 나이를 생각해보라고. 우리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애도 당연히 못 낳는다고. 어머 미친놈. 그럼 책임도 못 질 짓은 대체 왜 했대?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맞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누이의 말에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맞냐니 그게 1년을 사귄 여자친구에게 할 소리인가요? 심지어 지금은 그 개차반이던 자식이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차단을 했는지 신호음이 한 번밖에 안 걸리고 바로 끊어진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설마 낳을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지우려고 하니까 너무 심장 소리를 듣고 왔는데 도저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아, 효민아. 어떡하면 좋아. 진짜.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자식 하는 행동을 보면 애는 너 혼자 키워야 할 게 뻔한데 너 미혼모로 살아야 해. 그럴 자신 있어? 겨우 20몇 살 된 어린 여자가 미혼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일에 말 얹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이요.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미혼모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본인 선택이겠지만 말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예비 시누이를 힘닿는 최대한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저의 말이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예비 시누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비 시누이가 결국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당연히 애를 지우라고 난리가 났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비 시댁이 앞으로 애를 봐주거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딱히 잘 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고 두 분이서 시장에서 식자재 장사를 하시며 본인 생계를 잇는데 급급한 정도였죠. 친정 부모님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어도 힘든 게 미혼모의 삶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마음이 여리던 예비 신우는
끝내 모진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 지금 뒤집어졌어. 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 어쩌면 좋아. 그래서 효민이는 어쩌고 있는데? 몰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낳겠다고 난리쳐서 부모님이 그럴 거면 영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 그런데 효민이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진짜로 짐 싸서 나가버렸더라고. 퇴근하고 오니까 이미 없더라. 알고 보니 2주일 내내 애를 지우라는 예비 시부모님과 다투고 있다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잡지도 않았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나서 오히려 가방을 밖으로 내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로 딸 자식은 죽은 셈 치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예비 시누이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족들도 말리지 못했다는데 제가 거기서 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집을 나갈 정도면 본인도 이미 결심이 섰을 테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와 연락이 닿으면 오빠인 제 남자친구가 찾아갈까 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어떡하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지 인생인데 지가 책임져야지라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너무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실망도 많이 한 것 같았고요. 저는 말은 저렇게 해도 누구보다 속상할 남자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동생도 성인이고 일단은 매일 출근을 하는 회사가 있으니 정 급하면 회사로 찾아가면 된다는 생각에 조금 안일한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 사이에도 시간은 야속하게도 잘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문제는 여동생 문제고 어쨌거나 저희는 그 와중에도 정해진 스케줄대로 결혼 준비를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 마닥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웨딩 스냅이며 드레스 가봉이며 모든 예약을 전부 촉박하게 잡아둔 상태라 스케줄을 또 미루면 결혼식 날짜까지 뒤로 미뤄야 할 판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저희는 대부분의 일정을 끝내고 이제 정말 결혼식만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이었죠. 하루는 제가 은근슬쩍 남자친구에게 또 예비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야기만 꺼내면 남자친구가 너무 우울해하는 바람에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통화를 몇 번 하신 것 같았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하도 펄펄 뛰시는 바람에 딸을 찾아가지도 만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예비 시댁에 찾아갔을 때 아마 예비 시누이가 우리 결혼식에 못 올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본인이 오고 싶어도 부모님 서슬에 못 오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벌써 시간이 몇 달이나 흐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배도 제법 불러왔을 테고요. 입덧이 심해서 회사도 관뒀다는데 저는 예비 시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연속해서 전화를 걸고 계속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낸 끝에야 저희는 간신히 연락이 닿을 수 있었죠. 저는 예비 시누이가 알려준 주소로 남자친구 몰래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예비 시누이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언니, 혐이나, 너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너 아직도 입덧하는 거야? 네, 입덧이 좀 오래 가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건지
저는 예비 시누이가 나와서 사는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사는 게 어찌나 딱하던지.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빠져서 거의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더라고요. 자취방은 또 얼마나 좁고 낡았던지 바닥에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어요. 천장에 핀 곰팡이를 보고 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오는 길에 급한 대로 사왔던 음료를 넣어주려 바로 옆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뭘 먹고 사는지, 아니 그동안 먹고 살기는 한 건지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굴러다니는 건 거의 바닥을 보이는 빈 생수병과 일회용 고추장이 전부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마침 사과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사과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사과가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언니가 사올게. 있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 아니야. 있어봐. 우리 먹을 것도 없잖아. 내가 금방 다녀올게. 제가 사온 사과 주스를 보면서 마침 사과가 먹고 싶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만류하는 예비 시누이를 뿌리치고 얼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오는 길에 있던 마트에서 과일을 종류별로 쓸어 담았죠. 그리고 간단한 절임 반찬이랑 식재료, 양념 같은 것들도 같이 담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누이는 직장을 관둔 뒤로 아직 새로 일을 구하지를 못해서 계속 돈에 쪼들리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입덧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예비 시누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저는 예비 시누이의 계좌번호를 물어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깜짝 놀란 예비 시누이가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으면서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병원비 부족하면 쓰고 생활비 필요하면 보탰어. 그리고 미혼모 지원금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큰 돈을. 아니에요, 언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너 나한테는 여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결혼하면 우리도 한 식구고 가족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해. 예비 시누이는 울먹이면서 못 받는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기왕 아기를 낳기로 했으면 마음 단단히 먹고 건강을 잘 챙기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말하자면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였던 셈이죠. 그러고 나서야 내내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오빠지만 이건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예비 시누이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준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보내준 건 주소 한 줄이었어요. 이게 뭐냐는 제 물음에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라도 말하는 거라면서 꼭 한번 찾아가 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제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순간 온갖 상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주소 한 줄이 전부의 자세한 사정은 전혀 전해 듣지 못했지만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면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붙들고 그 주소를 향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꼭 다른 날이 아닌 오늘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뭘 하고 있냐는 물음에 저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재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는 본인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서로 힘내라는 말을 몇 마디 주고받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두 일을 하는 토요일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맞아떨어지는지. 저는 그렇게 찾아간 주소지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여기다 놔두면 돼?
응. 그리고 문 앞에 있는 박스도 좀 가져와. 나 종일 이거 옮기느라 너무 힘들 예정인데 오늘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자기 몸보신하라고 집에 삼계탕 재료 다 사다 놨어. 이것만 해놓고 일단 집에 가서 우리 점심 먹고 오자. 역시 내 생각 해주는 건 우리 자기밖에 없네. 제가 내비를 따라 운전을 해서 도착한 곳은 한 시내 번화가의 미용실 앞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가 전면으로 배치된 인테리어라 가게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곳이었죠. 조금 의아해하며 다가간 그곳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미용실 주인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예뻤고 나이는 저보다 몇 살쯤 더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가게 안에서 무거운 짐들을 잔뜩 들고 나온 남자친구는 활짝 열린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려 자기라고 부르면서요. 그 자기가 제가 아닌 건 확실했죠. 가게 안에는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둘만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골목을 돌아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봇대 뒤에서 오액꾀거렸지만 먹은 게 없어서 나오는 것도 없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받고 온갖 상상에 아침을 먹을 여유도 없었거든요. 아마도 그건 이 순간을 준비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곧 팔짱을 낀 두 사람이 가게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운전을 해서 그 둘의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가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집의 1층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불길했었던 상상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야 말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예비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야? 언니, 너무 미안해요. 언니한테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부모님이 저러다 말 거라고 하도 말리는 바람에 망설이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예비 신우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의 끔찍했던 상상의 완전체였습니다. 눈앞에서 제가 목격했던 사실처럼 제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와 방까지 얻어서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죠. 심지어 바람을 피운 게 저와 만난 직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설레는 연애를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100일도 되기 전이에요. 예비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 인간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8개월쯤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하게도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저와 사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식구들 모두가 이 상황에 황당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비 시누이는 제정신이냐고까지 물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좋은 걸 어떡하냐고. 결혼 전에 조금 즐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요. 어차피 승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 식구들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괜히 일 키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엄마, 진짜 오빠 저렇게 놔둘 거야? 저거 제정신 아니야. 누가 아니라니. 그래도 일단 너는 잠자코 있어라. 지금 뜯어말린다고 말 들을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아휴,
그게 말이 돼? 승아 언니가 오빠한테 얼마나 그동안 잘했는데 연애만 하다 끝날 거면 또 몰라. 결혼한다잖아. 계속 바람 피울 거면 언니한테 얘기해줘야지. 글쎄 가만히 있어. 저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데려왔겠지. 동민이도 승아랑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곧 정리할 거야. 승아한테는 절대 티도 내지 말고 너는 그냥 모르는 척해. 어차피 결혼은 저랑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또래에 비해 돈도 엄청 잘 벌고 조건도 괜찮아 보였던 저와는 달리 그 여자는 결혼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나빴다고 하면서요.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순간마저도 동시에 두 여자와 즐기고 있으면서 둘 중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회사에 교대 근무를 하러 나가야 한다던 그 인간은 지금까지 저 여자를 만나러 다녀왔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 척하면서 토요일은 저 여자를, 일요일은 저를 만나왔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토요일까지 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그 인간을 안쓰러워하기만 했었죠. 무려 2년의 시간들을 말이에요. 예비 시누이는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며 더 이상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사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너무 뜯어말렸고 오빠랑도 원수가 될까 싶어서 두려웠다고요. 그 인간이 결혼 전에는 저 여자와 정리하겠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었고요.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비 시누이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알게 된 이 끔찍한 사실에 저는 거의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더 기가 막힌 장면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 그러려고 했다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승아야, 너도 솔직히 알잖아. 남자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여자랑도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 미안하다니까. 좀 용서해 주라. 충동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용서? 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용서가 될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서류는 깨끗한 상태잖아. 이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인간은 결혼 전에 즐긴 거라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저 도의적으로 저에게 조금 미안할 뿐이라고 하면서요. 뚫린 입이라고 정말 말은 잘하더라고요. 저는 저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 아깝더라고요. 됐다. 금수만도 못한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난 널 용서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파혼이고 네 앞으로 소장 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뭐? 소장? 무슨 소장? 무슨 소장이겠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지. 그리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도 토해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랑 앞으로 들어갈 취소 위약금까지 전부 다.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썼던 데이트비는 그것도 다 계산해야겠네, 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지금까지 저한테 쓴 데이트 비용 운운하면서 자기도 소송을 걸겠다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대단한 선물이라도 받으며 데이트한 줄 알겠더라고요. 1주년 기념 선물로도 10만 원짜리 향수 하나로 때웠던 주제에 말이에요. 저는 제발 그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소송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바로 시작되었어요. 저 인간의 바람과 다르게 저희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갔죠. 실제로는 약혼식을 한 적이 없어도 법적으로는 결혼 준비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약혼 상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출했던 비용은 물론이고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 그리고 결혼 준비와 최소 위약금에 따른 모든 일체의 비용까지 전부 그 인간이 부담하게 됐죠. 아, 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저 인간과 상간녀가 예비 신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서류가 각자 상대방의 집과 직장에 성달이 되었거든요. 그걸로 제 분이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미안이 되기는 했죠.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저는 집 근처의 카페에서 예비 신우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우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그 돈 돌려드릴게요. 아직 한 푼도 안 썼어요. 제가 받을 염치가 없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요, 언니. 미련하게도 제가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마저도 참 그녀답다는 생각을 하며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됐어. 그 돈은 예비 신우이가 아니라 내 친한 여동생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받아도 돼. 그리고 내 인생을 구제해준 대가이기도 하고 받을 자격 충분해. 저는 눈물을 터뜨리는 예비 신우이, 아니 효민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인간과는 이런 더러운 결말로 끝이 나게 되었지만 효민이와 저와의 관계까지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뻔한 인생을 그렇게 간신히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줬던 효민이 덕분에요. 덕분에 제가 먼저 내밀었던 마음도 외면받지 않을 수 있었고요.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 기회에 저의 인생 전반을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놈들은 언제나 천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꼭 법적인 벌이 아니더라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